사실은 시간이 4.5시간 내에 딱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맥으로 해야 되는 시술을 받지 못하시고 바로 이제 동맥으로 넘어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뇌졸중을 진료하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수연이라고 하고 대한뇌졸중학회 홍보 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한 팩트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뇌졸중 환자 변동과 현황을 분석하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국내 최초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팩트시트 2024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팩트시트가 뭐죠? 뇌졸중 팩트시트는 201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0년간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에 참여했던 전국 68개 병원에서 등록된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특히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표현하는 15만 건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럼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은 무엇이죠? 한국 뇌졸중 사업은 한국의 급성 뇌졸중 그리고 일괄성 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런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한국 뇌졸중 진료의 질이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범국가적으로 모여있는 뇌졸중 등록 사업, 레지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료 지침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23개 의과대학에 한 33개 병원이 참여를 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9년 동안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뇌졸중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이제 한국뇌졸중 등록사업위원회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의 97개 병원에서 한국뇌졸중 등록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 것 같은데 팩트시트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한 10년 동안의 그런 데이터를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뇌졸중 환자의 한 60%는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발병했을 때 평균 연령을 보면 남성이 66.3세, 여성이 72.5세로 여성의 뇌졸중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나이가 조금 더 높았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를 보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8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그러면 8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뇌졸중 환자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죠? 다 알고 계실 거고 대한뇌졸중학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은 잘 알려진 바처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방세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주요 혈관 위험인자라고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 고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고혈압이 68% 정도 육박하고 이상지질혈증은 43% 정도, 당뇨병은 34.3%, 흡연은 거의 22%, 심방세동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일반 인구의 발병률에 비해서 뇌졸중 환자의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혹시 뇌졸중 이후에 이런 위험인자들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진단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이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기 전에 그리고 난 후에 위험인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위험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국가검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허혈성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졸중 발생하고 나서 골든타임 내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에서는 증상 발생하고 난 다음에 3.5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26.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거의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직도 뇌졸중 증상이 발생을 했지만 빨리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뇌졸중이 발생하면 일단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제 오면 혹시 어떤 치료를 받나요? 골든타임 내에 방문과 직결되는 재계통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맥 내 혈전 용해술, 또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16.3%가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계통 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5시간 내에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3.5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3.5시간 내에 오셔야지만이 병원에서 일단은 의사가 문진을 하고 검사를 하고 약을 드릴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술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4.5시간 내에 딱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빨리 오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4.5시간을 넘게 되면 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맥 내로 혈전 용해술을 하고 난 이후에 큰 대뇌 동맥이 막혔다라고 하게 되면 동맥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6시간 이후에도 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어떤 부위에 생겼다, 다른 특정한 부위에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도 사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회조차, 그러니까 정맥으로 해야 되는 시술을 받지 못하시고 바로 이제 동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5시간 내에 만약에 증상 발생하고 이후에 병원에 도착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뇌졸중 환자의 한 42% 정도가 재계통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5시간 이후에 방문한 환자들은 치료받는 비율이 10.7%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 치료가 제대로 돼야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뇌경색 발생한 이후에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3개월째 측정을 해보았을 때, 확인을 해보았을 때 혼자서 활동하실 수 있는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아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공적으로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뇌졸중 발생 후에 3개월째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2.5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방문하셔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률에 대한 자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태어날 때 사망률을 보니까 한 2.6%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7.9%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는 사망률이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뇌졸중 관련돼서 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뇌졸중 관련해서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러한 결과이고,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퇴원하셨을 때 정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한 비율이 한 4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또 뇌졸중에 대한 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의료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은 급성 뇌졸중 치료 결과에 대해서 뇌졸중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연구진들이 거의 20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얻어낸 그러한 결과들이거든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축적될 결과들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더욱더 뇌졸중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뇌졸중학회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